어떻게 보면 2분기에 가장 중요했던 주식시장의 테마 자체는 미국의 금리 인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결국 6월 정도에 되면서 우리는 그거를 갖고 가겠다라는 어떤 심리가 있는데 그것이 최근 뭐 실적도 실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기대감 자체가 무너진 것이 자금으로 하여금 조금은 이제 위험자산 쪽에서 좀 회피하는 이러한 쪽으로 다가간 것이 지금 최근에 어떤 주가 조정으로 사실은 좀 봐야 될 거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저는 금리라는 부분 자체가 조금 부정적이긴 하지만 이거를 충분히 아직은 경기가 막아낼 수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은 조정에 대한 어떤 심리 자체가 조금은 지적이 되긴 하겠지만 충분히 경기가 그것을 좀 방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조정의 기간은 좀 모르겠지만 깊이 자체는 그렇게 깊게 나오지는 않지 않겠느냐. 자, 이제 한 분 또 스튜디오에 모셔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상현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환율 변동성 심하고 시장이 좀 출렁이면서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선생님. 네. 여러 군데서 좀 의견 요청하는 걸 제가 뵌 적이 있는데 저희와도 좀 좋은 의견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환율 얘기 좀 해볼까요? 다소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 환율 1,400원이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역사적으로 네 번째다.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그리고 뭐 레고랜드 사태, 그 다음에 이번 이러니까 뭔가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면서 트라우마도 있는 좀 그런 레벨대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그 환율 1,400원, 특히 이제 환율이 금융시장이라든지 또 이제 정부 당국이라든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경계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것 같고요. 네. 그거는 이제 뭐 오래전 얘기지만 이미 IMF 때 저희가 환율을 한번 급등을 하면서 정말 심각한 한번 위기를 경험한 이 트라우마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까지? 제 있었죠? 기억으로는 거의 한 네. 2,000원까지 갔던 기억으로 좀. 그러니까 거의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거의 900원, 800원대 환율이 2,000원까지 갔으니까 어마어마한 환율이 사실 상승했었죠. 네. 그래서 그 트라우마 자체가 지금 뭐 환율이 오를 때마다 금융시장이라든지 또 일반 뭐 투자가들도 상당히 이제 부분 경계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차트를 보시게 네. 되면 저희가 그 환율이 1,400원을 넘었을 때가 이번은 뭐 사실은 뭐 종가 기준으로 터치는 안 했긴 했지만 장중이었죠. 장중에 네. 이제 1,400원을 터치를 한 상황이지만 이번에 네 번밖에 사실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만큼 다소는 조금 보기 드문 어떠한 이러한 환율 레벨대인 부분들이어서 이것이 또 다른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이게 환율이 1,400원 터치할 때마다 과거에도 보게 되면 항상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경기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또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거를 뭐 무시할 수는 분명히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전에 1,400원 레벨대와 같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좀 약간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네.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요? 그거를 좀 화면 차트를 네. 갖고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일단 과거 우리가 1,400원이 올라갔을 때 보게 되면 항상 이제 우려가 됐던 게 우리가 뭐 이제 가장 시장에서 이제 공포하는 게 이제 신용 위기죠. 그러니까 뭐가 자금 위기가 터지고 뭐 금융 위기가 터지는 이러한 어떤 시그널들이 좀 나와야 될 텐데 요 화면에 그 파란색 차트를 보면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입니다. 항상 우리나라 환율하고 거의 흐름이 같습니다. 또 이 1,400원이 터치할 때마다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는 이제 급등을 했죠. 근데 최근은 뭐 조금 최근에 좀 고개를 들었다 하더라도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미국 신용 스프레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뿐만 아니라 이머징 쪽의 어떤 투자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각종 신용 스프레드 또 국내 신용 스프레드 자체도 상당히 좀 안정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는 보게 되면 지금은 이전처럼 뭔가 이 신용에 대한 위기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부분 자체가 이번 1,400원 레벨대에서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요. 그 얘기 자체는 우리가 뭐 위기가 터진다, 신용 위기가 터진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경기 침체를 가는 사인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어떤 조정 깊이 자체가 상당히 깊을 수 있는데 그 가능성 자체는 지금 보면은 상당히 좀 크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좀 저희가 안도감을 좀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경기 사이클 국면인데요. 지금 뭐 이제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이 뭐 후퇴를 하고 올해 뭐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는 여러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미국 경기 올해 상당히 좀 탄탄한 모습인 상황들이고 또 나머지 지금 미국을 제외한 지역들 유로라든지 또 중국마저도 사실은 조금 경기가 바닥을 치고 사실은 좀 올라가는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1,400원대의 환율이 이제 찍혔을 당시를 보게 되면 이제 경기가 고점을 찍고 오히려 내려가는 쪽에서 이제 있었다라고 보면 지금은 바닥에서 사실은 이제 1,400원이 확인됐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 국면에서 상당히 좀 차이점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뭐 연준은 금리를 내릴지 아닐지 뭐 저희가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ECB 같은 경우는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이제 확실시되고 네.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좀 넌 US 경기 자체가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우리가 조금 뭔가 희망의 빛을 좀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흐름에 있어서 국내적으로 펀더멘털하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차이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 경상수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 화면에 그 파란색 차트가 제가 이제 경상수지 12개월 누적으로 이제 이렇게 합해서 그려놓은 건데요. 보면 이 환율은 제가 역축이었습니다. 이 1,400원을 갈 때마다 보게 되면 경상수지가 적자 내지는 적자폭이 상당히 이제 축소되는 국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경상수지가 흑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뭔가 우리나라 경제가 뭔가 크게 흔들린다. 물론 우리가 내부적으로 뭐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긴 하지만 지금 어떤 이런 외환 건전성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봐서는 1,400원대 레벨이긴 하지만 이전과는 좀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과거에 1,400원까지 갔던 예. 그 세 번과는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 예. 근거를 이제 들어주셨고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다면 예. 왜 주요 이 신흥국들 가운데에서도 절하가 우리나라가 좀 많이 되는 걸까? 이 부분도 좀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예, 그 원화 가치 자체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큰 폭, 특히 이제 4월 달에 네. 들어와서 사실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정확하게 뭐 진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두 가지 정도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요? 하나는 네. 이제 엔화 가치의 하락입니다. 엔화 가치 지금 155엔 가까이 이제 된 상황들이고요. 이게 34년 만에 뭐 지금 최저치니까 사실 뭐 우리나라보다도 더 지금 엔화가 약세가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그 엔화의 약세 분위기 자체가 전반적인 지금 이 동북아권의 지금 통화 가치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제 뭐 중국 위안화도 뭐 꽤 큰 폭의 위안화 절하는 아니지만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 차원에서 제한적인 위안화 약세를 사실은 용인을 하고 있는 이 분위기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아시아 통화 전반적으로 지금 약세 분위기를 좀 몰고 가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유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늘 그 유가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나라는 유가 측면에서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존도가 예, 워낙 지금 네. 뭐 거의 100% 원유를 수입하고 네. 있는 국가니까 당연히 유가가 올라갈 때마다 이제 취약한 부분들이고 뭐 제가 사례를 든 게 단적으로 드는 사례가 우리나라 연간 10억 배럴 수입을 하는데 유가 10% 오르면 단순하게 100억 달러 무역 수지 쪽에서는 감소 요인이 발생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당연히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러한 요인들 자체가 최근에 워낙 약세 요인으로 좀 당하는 것 같고 또 뭐 이건 뭐 계절적인 부분이어서 뭐 그렇게 큰 영향은 4월달에 이제 배당금 송금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러한 쪽 이제 배당금이 나오면서 이제 역송금을 하는 네. 달러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많았다라는 부분도 적지 않아서 이제 그러한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이것이 원인인지 아닌지 모르긴 하겠지만 이 총선 결과에 대한 조금 정책적인 불확실성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우려하는 시각도 조금 원화에 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해서 최근 4월달에 조금은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 자체가 다른 통화에 비해서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한 원인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그런 이유가 있군요. 달러가 워낙 강하고요. 한국과 일본이 그래서 외환 시장에 공동 구두 개입하는 일까지 이제 어제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자면 사실 이 개입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변동성이 좀 심할 때
종종 듣는 말이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나라기 때문에 시장 개입을 그렇게 뭐 쉽게 하는 게 뭐 바람직하다라고 꼭 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조금 이제 결국 이제 개입을 하는 이유 자체는 뭐 추세를 사실은 전환시키기 위해서 개입을 한다라기보다는 어떠한 환율의 어떤 뭐 정부 당국이 항상 얘기하는 쏠림 현상 뭐 이것을 좀 막기 위한 부분들이고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심리입니다. 결국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된다라는 어떤 심리 자체가 너무 확산이 되게 되면 이제 달러 수요가 이제 가수요가 붙게 되겠죠. 이제 그 부분이 오히려 이제 환율에 정말 이제 쏠림 현상을 더 가속화시키는 부분들이어서 이제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조금 막기 위해서도 사실은 이제 구두 개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 지금 특히 이제 일본이나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어떤 엔화 가치 자체도 사실은 생각보다는 지금 더 약세폭 자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그게 우리나라 통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미일 공동으로 미일 먼저 한일 공동으로 지금 이렇게 구두 개입에 나서는 부분도 아마 그러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오늘 또 한미일 장관이 모여서 또 이러한 그 외환 시장의 안정을 얘기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너무 과도하게 쏠리는 것들은 결국 뭔가 자금의 이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부추길 수 있어서 이제 결국 당국 입장에서는 뭐 불가피한 조치인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이 구두 개입 말고 뭔가 이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몇 가지 수단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제 실개입을 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국민연금이라든지 공적 연금을 통한 이제 사실상의 이제 실개입 뭐 네. 통화 수합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1,400원 초반대에서는 국민연금이 이제 선물한 매도를 하면서 이제 환해지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현물을 이제 달러를 매수를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좀 정부 당국에서는 이 1,400원 초반대에서는 조금은 이제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뭐 아무리 환율을 방어하고 개입을 한다고 해도 이 경제 펀더멘털이나 외환 건전성 자체가 뭐 취약하면 그거는 방어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게 IMF 때겠죠. 뭐 이러한 상황들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뭐 내수 경기는 안 좋긴 하지만 좀 수출이라든지 또 외환 보유고라든지 또 뭐 각종 외화 자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쏠려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닐 것 같고요. 또 일본 정부도 사실은 만약 150엔, 뭐 저희가 150엔이 넘으면 일본 정부 개입이 날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사실 이제 개입이 좀 지연되는 부분에서는 달러가 너무나 강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개입을 해도 실질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마 안 하는 거로 좀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155엔을 넘어서게 되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일단 본격적인 개입이 나설 거로 좀 보고 있어서 그러한 어떤 효과들 자체가 뭐 엔화뿐만 아니라 원화 가치에도 약세 압력을 좀 줄이는 쪽으로 좀 작용할 수 있어서 뭐 환율을 자꾸만 이제 인터뷰하다 보면 어느 정도 상단을 이제 물어보는데 저도 많이 여쭤봤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래서 1,400원 네. 초반대 이상으로 가는 거는 그게 쉽지 않다라는 이상으로 가는 거는 좀 아직은 조금은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국민연금과의 통화 수합 뭐 이런 부분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해외 주식 매입할 때 현물 시장에서 달러를 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러지 않도록 이제 당국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원화를 받고 달러를 주는 그러니까 달러 수요가 그렇게 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인가요? 그 방식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해외 투자할 때 이제 그 환율 자체를 이제 픽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물을 이제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은행들은 그거를 이제 해지하기 위해서 이제 현재 시장에서 달러를 매수하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계적으로 이제 그러한 효과도 사실은 좀 바랄 수 있어 두 가지 정도 말씀하신 원화하고 달러의 수합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달러 선물한 매도를 통해서 이제 국민연금은 환을 해지를 하고 뭐 그것 때문에 현물 수요 자체가 늘어나는 이러한 효과를 사실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있겠죠. 보조적인 수단들이 또 고려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전반적인 것들이 우리가 사실 WGBI를 또 노리고 있다, 목표로 하고 있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이거 자체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시장 개입이 나오는 게 뭐 우리나라만 사실 시장 개입이 나오는 게 뭐 말씀드린 대로 일본도 뭐 구두 개입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 다른 나라도 사실은 뭐 어느 정도를 하고 있어서 뭐 환율 이제
그 조작국과 관련된 뭐 이러한 쪽에서 뭐 워치리스트 이러한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뭐 이게 지금 WGBI와 관련된 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저희가 외환시장 뭐 24시간 체제 뭐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서 뭐 WGBI 가입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좀 제도 개편을 하고 있는데 뭐 오히려 그 부분에서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인 점수를 받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 얘기 또 중간중간 나오면 좀 해보도록 하겠고 이런 가운데 지금 전반적으로 뭐 지정학적 리스크 다소 소강 국면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금리 인하 시점은 점점 지금 후퇴하고 있는 상황. 예. 뭔가 시장에서 호재를 찾기 약간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기댈 구석은 실적밖에 없지 않나 하고 예. 있었는데 지금 실적 면에서도 이렇다 할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그 금리와 관련해서 저도 뭐 네. 사실 전망이 틀린 것 같긴 한데요. 요새 느끼는 생각은 뭐 미국 경기가 강하다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네. 좀 물가에 대해서 조금 안이하게 좀 생각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저도 뭐 그래서 반성문 비슷한 자료를 쓰긴 했지만 생각보다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는 현상 자체가 이게 조금은 좀 구조적일 수도 있고 또 이게 금리로 사실은 잡히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최근 좀 시장을 좀 엄습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미국 물가 뭐 아무래도 기준이 미국 물가가 되니까요. 네. 미국 물가를 얘기할 때 항상 되는 게 뭐 서비스 물가라든지 고용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렇죠. 물가 압력을 많이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제 좀 눈에 띄는 것들이 보면 우리가 에브리싱 랠리를 이제 많이 얘기했는데 그 에브리싱 랠리에 조금은 좀 악영향이라고 할까요? 그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가는 뭐 지정학적 문제라고 보긴 하지만 다른 이제 산업재 뭐 예를 들어서 뭐 금값을 포함한 구리 가격, 아연 가격, 뭐 납 가격 크게 뭐 이러한 오르죠. 것들이 다 네. 지금 동반해서 오르고 있는 부분 자체는 물론 이제 경기 자체가 좋기 때문에 뭐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실 자금이 이제 뭐 주식시장도 가긴 하지만 이러한 원자재 시장으로도 사실은 좀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산업재 쪽에서의 가격 자체를 다시 올리고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원자재 시장의 좀 상승 요인인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뭐 이건 사실은 그 경기 쪽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요새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전 세계 경제 정책 자체가 수요 정책에서 공급 정책으로 이제 변화됐다라는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유동성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서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을 비하면서 모든 나라는 다 이 공급 역량을 키우기 위한 이러한 자기 나라에서 자체적인 어떤 산업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으로 다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뭐 보조금을 주면서 반도체 공장 짓고하면 이러한 생산 기반을 늘리는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현지로 다. 네. 예, 일본도 사실은 뭐 신자본주의라고 해서 네. 사실은 어떤 생산 쪽에 어떤 그 서플라이를 이제 강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중국도 최근에 보면 뭐 과잉 얘기가 또다시 나올 정도로 네. 좀 일부 업종에서는 투자를 사실은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공급 쪽에서의 그 흐름이 강화라는 거는 결국 다시 산업재에 대한 수요를 늘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어서 그것이 이제 물가로 또 이제 넘어가는. 그러니까 경기 쪽에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물가 쪽에는 사실은 좀 악재가 되는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추세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저희가 물가를 보는 데 있어서 그동안 조금 간과했던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느끼는 거는 이 기후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도 뉴스를 보면 우리가 두바이가 뭐 홍수가 났다라는 네. 식의 어떤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것들이 이게 저희가 지금 대처하지 못하는 지금 기후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뭐 아시겠지만 지금 코코아 가격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커피 가격 이런 각종 우리가 뭐 사과 가격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지금 농산물 가격에 대한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거는 뭐 한은 총재도 얘기했지만 금리로 막을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예상보다 사실은 물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미국의 물가도 잘 안 잡히고 있는 이러한 원인들로 사실은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 자체가 상당히 좀 지연되는 이러한 모습들 거기에 따라 이제 국채 금리가 결국 올라가는 것들이 최근에 어떤 주가 조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분기에 가장 중요했던 그 주식시장의 테마 자체는 미국의 금리 인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결국 6월 정도에 되면서 우리는 그거를 갖고 가겠다라는 어떤 심리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기대감이 무너진 것이 최근 뭐 실적
또 실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기대감 자체가 무너진 것이 자금으로 하여금 조금은 이제 위험자산 쪽에서 좀 회피하는 이러한 쪽으로 다가간 것이 지금 최근에 어떤 주가 조정으로 사실은 좀 봐야 될 거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저는 이게 주가 조정이 그렇다고 해서 깊은 조정이겠느냐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게 물가라는 어떤 금리라는 부분 자체가 조금 부정적이긴 하지만 이거를 충분히 아직은 경기가 막아낼 수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은 조정에 대한 어떤 심리 자체가 조금은 지적이 되긴 하겠지만 충분히 경기가 그것을 좀 방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조정의 어떤 깊이, 뭐 기간은 좀 모르겠지만 깊이 자체는 그렇게 깊게 나오지는 않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 회장도 분위기를 좀 바꿨다 이런 네, 얘기 많이 예. 나오잖아요. 비둘기에서 매로 돌변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내릴 거긴 내릴 거지만 이 시기가 점점 좀 예. 미뤄지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언제인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더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 네. 결국에는 코스피 2,580대까지 후퇴를 했습니다. 2개월 만에 지금 일이고 사실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 기대감이 예. 좀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일단락이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사항이 있는 건지 사실 상무님도 4월 4일이었나요? 반도체 시총 분석, 업종 쏠림 현상 또 이런 보고서를 내주셨었는데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자면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예, 뭐 반도체 쏠림 현상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앞으로도. 저는 뭐 그 현상은 좀 당분간 이어질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제 이제 반도체 주가들 자체가 뭐 ASML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네. 사실은 이제 좀 하락은 하겠지만 SML 뭐 지금 CEO라든지 이런 것들 발표를 보게 되면 뭐 올해 하반기에 오히려 좀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 경기도 경기지만 지금 유럽이라든지 특히 이제 중국 뭐 1분기 성장률에 대해서 뭐 지금 반신반의하는 부분도 있긴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조금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중국이 지난주에 이제 발표한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2구 화신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 이제 직후에 중국이 내놓았던 카드죠. 그러니까 옛날 중고 제품 팔고 신제품 살 때 보조금 주는 이러한 정책, 수요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이 사실은 발표됐다는 건 사실 저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중국 경기의 뭐 장기적인 어떤 회복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뭐 관련해서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결국은 뭐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또 좀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여전히 뭐 양호한 흐름이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반도체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좀 어떤 추세적인 상승은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AI 관련된 부분도 뭐 최근 워낙 기대감이 높아서 그 기대감을 사실은 조금 이제 눈높이를 어떤 조정하는 국면이지 이게 뭔가 허상이다 뭐 이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뭐 그 흐름도 유지할 거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업종 또 우리 요새 그 환율이 올라가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수출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당연히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는 뭐 수출이 크게 꺾이지 않는 상황은 수출주의 기업 이익 자체, 2분기 이익 자체는 상당히 양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뭐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좀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최근에 어떤 주가 조정을 뭐 또 반도체 쏠림 현상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것이 되돌림이냐라고 보면 그러한 정도의 흐름은 저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네.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사실 삼성전자 이 8만 전자 밑으로 다시 좀 내려오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피를 좀 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예전처럼 수출 기업들의 이 환율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뭐 이것도 물론 있지만 네. 원자재 수입을 하는 거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에는 확실히 환율에 이렇게 좀 급등은 부정적인 영향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근데 그러니까 좀 쏠림 현상을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업종별 차별화 현상 자체는 상당히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수입 물가의 어떤 원가 부담이라든지 네. 이러한 업종들 또 수출이 그러한 업종은 공교롭게 또 수출도 사실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더구나 지금 뭐 하나 이제 중국 제가 조금 이제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 이제 좀 경기 회복 과정에서 좀 부정적인 거는 이 중국이 또다랗게 지금 쏟아내고 있는 과잉에 대한 리스크들이죠. 그게 이제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러한 쪽이 지금 한미일
그 재무장관이 모여서 환율 얘기도 했지만 중국 과잉 얘기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중국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쪽 부분에 조금 과도하게 좀 이제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한 후유증 자체도 분명히 있거든요. 옐런 장관도 중국 가서 제일 많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예, 과잉 그러니까 생산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전기차,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요새 사실 이렇게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중국의 과잉 부분도 하나의 영향으로 좀 보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후유증은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좀 업종별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돼서 뭐 유가라든지 이러한 어떤 원자재 상승에 대한 어떤 비용 부담, 거기에 또 중국에 대한 과잉, 뭐 이러한 것들도 조금은 이제 업종 차별화 현상 자체는 당분간 조금은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